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리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0분 뒤에 추가로 쏜 미사일은 거리가 매우 짧아서 북한 내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난달 26일 이후 5일 만입니다. 아마도 한미일이 지난달 말에 처음 실시한 다영역 훈련이죠.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GPS 전파 방해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사일 한 발 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미사일 도발할 돈이 있으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확실히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엄경영의 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전국의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올해 장마, 그리고 태풍, 비 피해,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7월 첫날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YTN의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와, 환영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올라오고 있나요? 올라오는 건 솔직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딴 데 올라오고 있답니다. 네. 근데 휴가 안 가요? 이태현 아나운서? 저도 이제 7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미리 끌어당겨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우영 아나운서 대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가다. 좋네. 근데요, 그 휴가를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방송에서. 왜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대타로 들어온 사람이 본인보다 더 잘하게 되면 이 나중에 얘기가 막 나오거든. 저는 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계획이 없으세요? 저는 추석 때나 좀 가려고 생각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빨간 날이라서 어차피 방송이 없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의 품격이 아니라 처절한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 이태현 아나운서가 모처럼 나왔는데, 여러분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 공방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예고된 이후에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공세를 거세게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운영위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서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이원목 공직기강 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운영위가 시작되고 초반부터 진행이 좀 매끄럽진 않았어요. 의사 일정과 자료 미제출을 두고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대통령실이 업무 보고를 끝내자 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또 박찬대 위원장도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거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당무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간사 협의가 일체 없었다면서 반발을 했어요.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운영위 운영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이 말씀을 정리해달라면서 강민국 의원의 발언을 도중에 끄는 건데요. 강 의원이 이 같은 지적에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달에 열렸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이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말을 비꼰 거고요. 이후에 장내는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경로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요. 이에 김 차장은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고요. 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 외압이라는 건 실체가 아직 규정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전원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경로설 등 이렇게 다양한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진 운영위 전체 회의 상황.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에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승강장의 원인 미상 연기 발생으로 흑성역 상하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흑성역에 내리셔야 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뉴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경로설이요? 네. 근데 물론 이 경로설의 어떤 진위를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운영위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냐면 대통령 경로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서 뭐 이 질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은 사실은 대통령실도 물론 답변이 뭐 이 썩 신통치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그 얘기야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되면 내용의 반복이다. 그렇죠.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존에 알려진 입장 외에 새로운 입장을 얘기하기 힘든 것은 누구든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딱 들이대는 이런 게 좀 필요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되다 보면 또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또 저렇게 싸우느냐 또 이 얘기냐 이 두 가지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민주당의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싸움 구경도 한두 번이지 매일 싸우면은요. 네. 아유 지겨워요 그거. 네. 아니 우리나라 요새 정치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사소한 것도 싸워. 예?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좀 이 국민들 가뜩이나 덥고 말해요. 지금 그저께도 엄청 비 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정치권이 뭔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죠. 허거나 싸우고 있으니 새로운 거 없이. 결국 이 같은 얘기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한쪽도 그렇고 반대쪽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지금 상황 인식도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통상 집권 여당이 국회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맡게 되면서 시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 국회 운영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통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례예요, 사실은. 네. 관례인데 관례가 뭐냐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예요. 근데 제가 뭐 칼럼에도 쓰고 많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관례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내 일당이 그냥 다 가져가자 상임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필요한 건 미국식이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운영위를 맡았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공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맡은 건데 지금 오늘만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만 본다면 제가 볼 땐 왜 맡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나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례 관습도 일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장소잖아요. 네. 근데 법을 만드는 곳에서 관례 관습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관례 관습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면 과연 국회의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싸우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각 부처 신설에 관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무장관직 신설은 의석 구도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전담해서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고요. 또 이외에도 다른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인력, 그리고 이민 등 인구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도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요.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 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을 하고요. 또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저출생 대응에 좀 더 집중하고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거든요.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다는 이번 정부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태현 아나운서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했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죠, 너무 그죠. 복잡해서. 네. 복잡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 네. 이러한 것들은 특정 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태현 아나운서처럼 이 젊은 층들이 자기 미래를 최소한도 설계나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네. 그리고 그 미래를 그다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사회라면 제가 볼 때에는 아이를 낳지 말라 그래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부서를 만든다는 거 저는 사실 좀 정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실하고 그 반도체학과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도체학과라는 걸 반도체만 만들면 끝나는 반도체학과 거기에는 물리학도 있어야 되고 수학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이 기초 학문의 결정판이 돼야 하는데 네. 그런 학과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뭐가 어떤 결론에 다 다다를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네. 똑같이 무슨 부요? 인구 전략 기획부 이것도 똑같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부서 하나 만든다고 이거 아니 그럼 진작 부서를 만들었으면 문제 다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막 애들 유치원이 모자르고 막 선생님 더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식이라면. 네. 근데 글쎄 이게 그렇게 저가른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인구 전략 기획부라는 것이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 문제를 단순히 부서 하나 신설한다고 그거 해결할 가지고 안 수는 되죠. 없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아이 낳으면 돈 주는 거. 그 사실은 그 킨더겔트라고 그래요. 킨더겔트 에어지웅스겔트라고 독일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주 정부와 이 중앙 정부에서
돈을 이제 각자 주는데 그때 당시로 굉장히 그 액수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독일 국내 분들 독일인들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이 아기를 낳으면은 돈을 좀 지급해 주는 거 굉장히 많이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1억을 주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아기라는 것이 사실 귀중한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게 뭐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뭐 이게 자꾸 돈과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는 전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글쎄 어느 정도 역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정무수석 관련해서 하나 더 정무장관.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장관. 네네, 정무장관. 자, 결국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맞아요. 과연 어느 인사가 적합할지 혹시 예상되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야, 그거 예상하려면은 힘들죠. 예. 근데 전 딴 거 모르겠는데 정무장관 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정무장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신설하겠다라는 건 정부가 이제 야당과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전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 정무장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돼요. 예?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러니까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인구전략기획부 네. 이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이 정무장관 신설에 동의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부로서 뭐 손해나는 건 없어요. 왜? 뭐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당이 반대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되는 건데 과연 야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전략기획부나 이 정무장관이나 이 신설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에게 있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은 그거는 야당에게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보면은 제가 요새 느낀데 국회의 힘이 막강해요. 예. 네. 자, 이렇게 각 부처 신설 그리고 또 정무장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뉴스 하나 짚어보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이 57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IT 품목의 수출이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전 품목의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보다 50.9% 증가한 13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감소했는데요. 이건 올해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어든 영향이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액을 보면요. 지난달 전체 수입액은 49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무역 수지 84억 2천만 달러를 경신한 이후에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다시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 수지 기록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역 수지가 이렇게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환율 있잖아요. 네. 환율을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이제는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늘어났죠. 네. 이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네. 이 환율이라는 것과 이 수출입이라는 건 환율이라는 것과 항상 맞물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또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된 거죠. 예. 네. 그럼 올해 하반기 수출도 좀 계속 상승세 유지될까요? 뭐 그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있지 않습니까? 네. 이 AI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덕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지금 하반기도 물론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AI 플러스 AI 이후에 미래 먹거리를 우리는 뭘로 먹고 사는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뭐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먹거리를 계속 발굴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늘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이 오늘부터요? 소식 오늘부터요. 이거 들으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주도가 오늘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요.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이거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8시간을 근무하고요. 그럼 4일 동안 일단 8시간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4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더 추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에 근무해야 될 8시간 중에서 이제 4시간만 남기는 거잖아요. 네. 4시간을 먼저 당겨서 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그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여간 부럽죠. 부러운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예전에 우리가 놀토 했듯이 그냥 격주로 그냥 하루를 퐁당퐁당 아예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반만 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나 근로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운영 대상은 시, 도, 공공기관의 산하 직원들이고요. 규정이 마련된 기관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 때문에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제도 시행을 맞아서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 내 팀별로 일단 30% 이내에서 운영하게 하고요. 또 이게 서열에 따라서 특정인만 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서열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순번제를 도입해서 균등하게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잘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제가 볼 때 일단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 4일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세계적인 추세가 맞는다라고 했을 땐 그 세계는 벨기에만 의미하는 걸 겁니다. 벨기에가 전 세계가 아니라면 벨기에는 주 4일제를 합니다. 주 4일제를 하는데 4.5일제가 아니에요. 주 4일제를 하는데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8시간 플러스 알파로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시간 총량은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노동시간 총량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그거를 땡겨가지고 이제 4등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벨기에가 하고 일각에서 일본도 하던데 일본은 그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특정 기업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인데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서 주 4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 근무 일부 기업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주들은 생산성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땐 쉬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 4일제를 찬성하는 독일의 사업자가 40%라면 노동자는 한 7, 80%가 찬성을 하는데 이 언밸런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 4일제를 독일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건 없고 네. 단지 벨기에만 지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뭐 제주도에서 시작했다고 전국에 쫙 퍼지느냐?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요. 특히 이제 공무원은 이게 대인 업무가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뭐 한다 그래서 뭐 나쁜 건 없지만 예를 들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반 주민들의 돌아가는 이익도 좀 있어야겠죠.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벨기에조차도 전국적으로 이 국가 단위에서 주 4일제 시기하는 벨기에 유일한 나라인데 이 벨기에만 하더라도 하루의 노동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를 꼭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고 플러스 기본소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지 혜택의 상당 부분을 줄이고 대신 돈 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야, 주 4일 좋다. 그 대신 평일 날은 죽어라고 일을 해야죠. 결국 기승전 질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 와, 대단하다. 맞습니다. 아유, 이태현 아나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